자, 그러면 이제부터 경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그런지 아시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번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그냥 이때 갖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파시면 된다. 이게 장기 투자의 관점이었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라. 이게 차선인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라. 그거였는데, 이제 경매를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경매도 똑같습니다. 오늘 사셔가지고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데, 그걸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경기인 IMF를 잠깐 언급해 볼게요. 자, 이게 IMF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랬으니까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매물로 나옵니다. 다 매물로 나오고 당연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가격은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대기업들도 엄청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경매가 쏟아집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 1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한 7, 8억 정도 대출 나오죠? 아, 요즘 아파트가 좀 대출이 안 나오는구나. 담보 가치만 얘기하자면 그 정도 나오죠? 그런데 10억이면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데 이 대출의 원금보다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매물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도 허다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7억을 빌렸었는데 아파트 값이 5억이 됐어. 그 7억에 대한 원금, 이자 갚고 싶겠습니까? 그냥 경매 날려버리지.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매는 쏟아집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면 과간입니다. 자, 그런데 경매는 계속 유찰이 됩니다. 왜? 최악의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죠. 일반 매매에도 사는 사람이 없고 경매 시장에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경매 법정이라면 아무도 법정에 오늘 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 부동산을 산다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산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미친놈이라고 놀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정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이 집행하는 집행관 분들하고 가끔 뜨문뜨문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입찰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채권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내가 빌려준 이 물건 오늘 낙찰되나?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찰되니까 실망하고 갑니다.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최악의 경기인 IMF 때였습니다. 자, 현재로 돌아보면 재밌지 않나요? 너무너무 싼 물건이 종류별로 다 있어. 근데 아무도 안 사. 근데 지금 공감 능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IMF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렸어 하고 경매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빌려줘서 못 받은 사람도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은행, 조흥은행, 주택은행, 비둘기 나라는 평화은행, 기타 이런 은행들이 IMF 영향을 받아서 다 망합니다. 여러분 안 망했어요? 합병됐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망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변화의 기운이 옵니다. 자, 채권자들이,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무 싸게 낙찰되거나 낙찰이 안 되니까 대책의 회의를 세웁니다. 야, 우리 어떡하냐? 그러면 그나마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우리가 낙찰받읍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삼으로써 그 배당을 자기가 다시 받잖아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낙찰받는, 즉 은행이 낙찰받는, 채권자가 낙찰받는 전략으로 선회합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요. 그래서 뜨문뜨문 앉아있었던 채권자가 이번에도 낙찰이 안 되면 다음 차수에 낙찰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그 분위기는 와, 낙찰받았다, 신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누가 딴 사람이 낙찰받아주면 더 좋을 텐데 안 되니까 받아가는 뭔가 침울한 경매법정의 분위기였습니다. 또 이상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런 전략을 짜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돈을 빌려준, 담보가 없는 채권을 말 안 할게요.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그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종이쪼가리처럼 돼버릴 것 같으니까 갑자기 외국계 채권자들이 와서 그 채권을 사주겠다고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아까 10억짜리 7억 빌렸죠?
원금이 7억이죠? 그걸 7억에 팔면 누구도 안 사죠. 왜? 지금 부동산 값이 7억보다도 훨씬 낮으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싸게, 제가 들은 바로는 한 10%대 원금에 비싸게 팔아야 30%대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망한 은행, 그리고 채권을 판 은행, 그리고 부동산을 울면서 산 은행, 이렇게 채권자가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렇게 나눠지면서 만 1년 조금 지나서 IMF는 바로 회복세를 찾습니다. 그렇게 최악인 게 그렇게 빨리 회복세를 찾았던 것도 좀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죠. 부동산은 정상가를 찾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그 부동산을 이 가격에 샀던 은행들. 자, 이건 제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어요. 왜 잘못 그렸냐면 이건 매매 시장의 그래프고 경매 시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더 쌌죠. 여기에 샀던 이 채권자들, 회복세를 찾아서 은행 업무가 아닌 부동산 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사진 않았지만 부동산 담보의 채권을 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회복세를 찾으니까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외국계 회사가 많았죠. 자, 다시 첫 번째 채권자로 얘기를 하자면, 자,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팔으니까 은행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수익을 취하니까 그때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은 자기가 돈을 빌려준 걸로 경매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든 겁니다. 은행은 좀 억울할 거예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안 망하려고 했던 그런 수단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제약이 들어와서. 두 번째입니다. 채권을 샀던 채권자도 어마어마하게 흥했죠. 그리고 이때 그 외국계 은행은 다 다시 팔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때 야, 이 채권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고 파는구나. 그리고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대한민국 공식적 최초의 NPL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근저당 사고 팔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IMF 때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쌓은 플러스 돈을 쌓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흥한 사람이 있죠. 바로 미친놈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지 말아라 했을 때 미친 척하고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바로 10년이 아니라 50년이 아니라 1년 만에요. 여러분들은 이 과거의 경험, 이게 대한민국 90년대 말에 한 번 딱 있었고 지금까지 없었냐?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지 몰라도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그 사람의 마인드, 즉 소유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IMF 때가 또 옵니다. 더 센 것도 올 수도 있고 더 약한 것도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차선책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